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했던 손빈과 방연의 마릉전투 얘기를 정말 봄눈 녹듯이 씻어낼 수 있는 우정의 대명사 얘기를 두 인물들을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소진과 장희, 두 번째 관중과 포수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시대에 맞물려서 갔던 사람들의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귀곡 학당에 손빈과 방연이 공부하고 기곡 선생으로부터 공부하고 나와서 있었던 얘기 줄거리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마찬가지로 그 기곡 학당에서 시차를 두고 약 10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소진과 장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소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소진은 방연처럼 기곡학당에 먼저 들어와서 공부를 했던 아주 실력 있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진은 기곡 선생의 학문을 정말로 열심히 배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진은 항상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를 높일 줄 아는 그런 예의를,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얼마 후에 장희가 또 기국학당에 대학원생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장희는 실력도 뛰어남은 물론 그 또한 소진과 같은 그런 인격을 갖춘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두 청년이 기곡 선생님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서로 정말 차석과 수석을 주고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소진은 늘 장희가 자기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고 항상 인정하고 장희의 실력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장님께서 소진을 먼저 불렀습니다. 너는 이제 하산을 해서 이 전국시대 혼란시대의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그런 임무를 행하거라. 소진은 학장님께 큰 절을 올리고 장희와 인사한 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채용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인물들을 못 만났던 거죠. 그를 알아주는 사람을 못 만났던 거죠. 그러다가 연나라에 가서 드디어 소진이 연나라의 책략가로서 임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털커덕 이제 합격이 되고 임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당시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나라들 중에서 큰 나라 6개의 나라의 왕들을 열심히 자신의 전략을 소개를 해서 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진은 그야말로 전략가로서 혹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총리로서 역할을 잘 하면서 이제 자기하고 동문소화가였던 장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진은 사람 인편을 보내서 장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때쯤 마치 기국학당의 대학장님과 소진이 짜고 하였듯이 대학장님이 또 장희를 불러 테스트를 한 연후에 장희를 세상 밖으로 내놓게 되었고, 그 시기가 소진이 장희를 스카우트하는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희는 소진이 6개 나라의 재상을 하고 있으니 그 소진과 함께 가서 일을 할 생각으로 소진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사 정말 소진을 알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찾아가서 소진을 뵙기를 청하였는데 대문 밖에서부터 완전히 내쳐지는 겁니다. 소진 같은 총리가 너 같은 떨거지를 아느냐, 만나주질 않는 것입니다. 소진은 자기가 불러놓고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밖에 그러면 나를 안다 하니 밥 한 그릇 내주어라 해서 소반에다가 밥에다가 소금 한 종재기 딱 주는 그런 아주 홀대를 하는 것입니다. 장희는 이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장희가 계속 소진을 만나기 청하니까 소진은 장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는 정말 산의 진미가 가득한 상을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고기를 뜯으면서 장희는 그 아래 단상에다가 소반 하나 올려놓고 밥 한 그릇 떨렁 놓고 나물 한 가지 딱 놓고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장희가 소진에게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자네가 나를 불러놓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귀국학당에서 그랬던 자네가 나와 동문수학하고 형제보다 더 우애가 깊었던 자네 아닌가. 어찌 이러는가. 그때 소진은 야, 너 같은 떨거지 같은 놈이 내 친구라는 게 부끄럽다. 내가 너하고 지금 같이 겸상을 할 위치에 있느냐. 까불지 말고 밥 한 그릇 먹었으면 어여 꺼져라. 장인은 소진으로부터 직접 그런 얘기를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 소진, 내 이놈, 너가 그렇게 했단 말이냐? 그래,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네가 재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을 모두 쓸어 없애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돌아서 나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소진은 진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때 6개의 연합국에 소진은 재상을 하고 있었고 장인은 이제 진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진나라로 가기 전에 너무 부해가 나서 어느 주막에 들려서 꼭지가 다 빠지도록 술을 진탕 먹었습니다. 근데 수중에는 돈도 한 푼 없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도 모르고 술을 너무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훔심 두들겨 맞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때 어떤 기공자 한 분이 나타나서 그 주인님께 달래기를 내가 이 선생의 밥값과 술값을 다 치를 테니 그만하시오 하면서 장이에게 다가섰습니다. 이 기공자가 장이에게 이러한 저러한 얘기를 묻습니다. 장이는 열심히 자기의 병법과 전력을 이 기공자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기공자가 두 말 없이 내가 천석직이 만석직이는 아니나 금은보화가 많이 있으니 당신이 출세할 수 있도록 내가 뒤를 봐드리오리다. 그러니 한번 함께 진나라로 가봅시다 하여 그 기공자의 수레에 실린 보물들을 장이와 함께 싣고 진나라로 가서 바로 진나라의 왕을 아련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 기공자가 만나기 전에 미리 손을 써서 뇌물을 다 바쳐놓겠죠. 그래서 거기서 장인은 왕에게 저 육국이 합정책을 쓰는데 우리는 따로 저 육국을 개별적으로 파괴하는 연행책을 쓰겠습니다 하는 그런 전략을 왕에게 열심히 설명하였고 진나라의 왕은 거기에 감복하여 장이를 진나라의 전략가 재상으로 떨거덕 앉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 다음에 장이가 기공자를 만나서 내가 여기에 이제 재상이 되었으니 내가 당신을 먹여 살리리다. 기공자가 그때 비로소 빙긋이 웃는 것이었습니다. 장인님, 저는 사실 이 재산 모든 것들이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 소진 총리께서 장인님 뒤를 빈틈없이 봐드리라고 하고 장인님의 출세기를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라고 이 금은보화를 마차에 수레에 실어서 장인님의 뒤를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소진 총리님께 마음이 아프셨다면 소진 총리님의 그것은 장인님이 출세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우정의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하고 큰 절을 올리고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장인은 정말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혹은 그 소진의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눈물로써 답을 했습니다. 물론 저 소진도 장인을 그렇게 하면서 마음 아팠겠고 소진이 진나라의 이제 총리가 됐을 때 같이 기뻐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나라가 아무리 힘이 세고 했어도 소진이 합종책을 쓰는 6개의 나라에는 침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빼놓고 나머지들은 진나라들이 다 먹어치웠고요. 그러면서 소진과 장이의 우정은 이렇게 손빈과 방연의 애증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가슴 뿌듯한 그런 우정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정의 대명사 하면 반포주기를 얘기했죠. 근데 저는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보다도 사실은 소진과 장의의 우정을 훨씬 더 저는 훌륭하게 꼽습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를 지은 사마천도 마지막에 평가를 이런 동무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는가라고 자기의 그 소회를 적었던 것입니다. 자, 소진과 장의의 이런 우정은 사실 그 이후에 전국시대로 이어지면서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으로 또 대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진과 장의는 그 배경이 관중과 포수가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관중과 포수가는 주나라가 천자국을 세울 때 제나라의 왕이 되었죠. 근데 그 뒤에 13대의 후손인 희공 때 바로 관중과 포수가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희공의 아들은 셋이었습니다. 제아와 규, 공자 규와 소백이란 세 아들이 사실 왕권을 다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나라의 희공의 큰아들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근친상간, 자기 친여동생하고 상간을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규와 소백은 저러한 근친상간을 하는 나쁜 사람이 제 나라를 태국만같이 훌륭한 조상이 만드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언젠가는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때 포수가하 관중 중에서 먼저 포숙이 막내인 소백의 스승으로 책사로 들어가게 되었고, 나중에 또 포수가가 관중을 소개해서 둘째 규의 책사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나라의 왕이 된 희공의 아들인 제아가 왕이 됐는데, 노나라로 시집간 문강이란 동생이 다시 제나라에 일이 있어서 남편과 왔을 때 희공과 또 천륜을 저버리는 근친상간을 또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제아의 아들 팽생이라는 아주 완력이 센 힘이 장사인 사람이 결국에는 문강의 남편을 죽이는, 물론 지시는 제아가 한 거지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아는 자기 아들을 시켜서 자기 여동생의 남편을 죽이게 해놓고는 아들의 목을 베는 그런 걸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아가 정신이 희까다고 여색만 밝히고 하다 보니까 팽생을 죽인 그러한 환청이 보이고 하면서 나중에 정신질환을 앓게 됐고, 이 질환을 앓게 된 기회를 보고 있던 동생이 그를 제거하고 왕이 되는 그런 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규와 소백은 제나라를 탈출해서 인근의 나라에서 몸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만은 살아서 탈출을 했죠. 그러다가 얼마 후 그 무지라는 왕이, 이름도 무지죠. 무식해서 무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무지라는 왕이 또 제아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결국에는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왕의 자리가 공석이 됐고, 공자 규 둘째와 셋자 막내인 소백이 그 왕위권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백을 모시고 있던 포수가가 급하게 왕이 되기 위해서 제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도중에 관중이 몰래 숨어서 소백을 대상으로 활을 날려 그를 명중시켰습니다. 물론 독이 완전히 들어있는 그 화살이 명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늘이 도왔던지 소백의 허리띠에 그만 그 독이 묻은 화살이 박혔고 소백은 목숨을 건졌는데, 소백이 기지를 발휘하여 죽은 척을 했고 포수가가 고걸했습니다. 그래서 관중은 소백을 처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주군인 규를 왕이 세우기 위해서 느긋하게 제나라로 들어갔는데, 그때 소백은 급하게 제나라로 들어가서 이미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백이 자기의 위의 형과 관중을 포로로 잡아서 신문을 하면서 형의 목을 베고, 그거는 물론 형의 계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관중의 목을 베려고 하는데 이때 포수가가 말렸습니다. 관중은 소백을 죽이려 하였으나 지금 제나라의 이 상태로는 내가 주군을 모시는 것이 합당하오나
앞으로 통일을 이루는 춘추의 전국을 모두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패자가 되시려면 관중을 기용을 해야 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포수가가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포수가하고 관중은 어렸을 때 장사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으면 900만 원은 관중이 가져가 버리고 포수가는 100만 원만 주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포수가는 항상 그랬습니다. 관중은 식구들이 많으니 내가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맞다. 이 정도로 둘의 우정이 돈독하였고 또 그거를 알아주는 것이 또 관중이었습니다. 훗날 관중이 제나라 환공을 모시고 춘추 전국 시대의 중원조선의 첫 패자로 등극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이 바로 그 관중입니다. 관중이 나중에 죽어가면서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건 내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수가 뿐이었다. 포수가의 고마움을 죽으면서 말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웃으면서 그렇게 마지막 세상과 고별을 했던 것입니다. 관중도 포수가를 그마침 사랑하고 그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중과 포수가 그냥 관푸지기가 아니죠. 포수가는 자기의 총리 자리를 친구인 관중에게 내어주고 그 밑에 부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한 인간, 춘추시대의 공자가 얘기하는 자원북내, 이 또한 기쁘지 아닌가. 멀리 벗이 있어 나를 찾아와 주니 기쁘지 아니한가. 현대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서 유한진이라는 분이 그랬지요. 비 오는 날 벗이 고무신을 신고 와도 좋다. 다리 한 춤을 걷어 올리고 나에게 찾아와 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포수가와 같은 친구, 그리고 유한진 에세이에 나오는 비 오는 날 고무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꾸겨 신고 찾아오는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단락을 지을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빈과 방연으로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랬는데 소진과 장이, 관중과 포수가 얘기로 봄눈 눕듯이 여러분들 마음이 달래지셨습니까? 그래지셨다면 여러분 저를 칭찬해 주시는 의미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열심히 강의하는데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저의 부족함을 스승이 되셔서 잘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러한 친구가 되고 싶고 저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친구가 되시기를 정말 고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단락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전국시대를 완전히 휘어잡고 통일 진나라로 연계가 되는 그 역사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들은 여부리와 시왕 그리고 조이, 이러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음 편 정말 재미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이도의 눈물 김허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